네, 지금 제 화면을 보니까 뭔가 제 셔츠가 불타오르는 듯한 뭔가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 16기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발표를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니까 다들 지치셨을 테니까 제일 빠르고 컴팩트하고 그냥 후다닥 지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발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하시기로 한 두 분께서 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앞전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예, 그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본래 준비했던 것처럼 좀 간략하게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헤이비트와 그 리워드 서비스 비트머니를 제공하고 있는 업라이즈라는 회사에 있는 조수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디파이 금융투자시장 규제 가능성과 전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불파스에서 발표하는 게 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16개 오리엔테이션 때는 제가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일성이 충족이 되는 추후에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근본 기수에도 그래도 그 디파이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뭐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뭐 개발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다뤄주셨는데요. 디파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지금 어느 정도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발표 주제를 급히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발표 들어주시고요.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상단에 메뉴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메뉴까지 다 나오네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네,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이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낫나? 네,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겠습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규제 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업자 측면하고 이용자 측면으로 각각 제시를 할 텐데 내용은 사실 공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 규제 축이라 함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랑 금융 투자 규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금융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범죄자금이나 테러 단체의 자금, 부패 자금 등이 세탁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 감독과 검사,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세탁 방지 규제는 비단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규제인데 이 규제의 특성은 제가 이제 그 FATF를 맨 위에 적어 놓았듯이 국제적인 합의와 업데이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통된 회원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ATF는 상당히 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FATF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그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자금 세탁 방지 이행을 부실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또는 뭐 자금 세탁 방지 위험 국가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로 별도로 묶이게 돼서 상당히 불명예를 겪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은 국제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FATF가 제시하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필연적으로 좀 통일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FATF가 2021년도 10월 달에 공통된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이란 무엇이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무엇이라는 것이 정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규율이 벌써 지금 한 3년, 4년 사이에 아주 각국에 그 솔리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미국과 한국과 미카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사실은 뭐 이 장표를 적을 때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발표를 시작하고 나서의 느낌은 이것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그냥 발표자를 읽어보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요컨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FATF의 권고에 의하여 자본세탁 방지 규제를 그 가상자산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업자들은 잘 아시겠죠.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 행위의 중개, 알선, 대행 행위를 가상자산 사업으로 규정을 해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고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했으면은 보고하고 검사를 받고, 또한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를 받는 이 틀 안에 모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주가 일부 가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발표자가 최종적으로 공유되니까 그냥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여기다 놓는 게 좋겠네요. 네. 두 번째 규제 축은 금융투자업 규제입니다. 금융투자업 규제는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도 그, 말 그대로 투자성이 있는 상품,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FATF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금융투자업 규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통일적인 룰이란 게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룰은 사실 WTO와 같은 것인데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공통의 아주 대략적인 규칙들을 논의해서 뭐 발국들이 적용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사실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국가들이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FTA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 기구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필요에 의해서 서로 제도를 맞춰가고 있기는 해도 공통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일단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 규제에 대해서 유럽의 관점을 먼저 제시를 드릴게요. 유럽보다는 EU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유럽에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가상자산 시장을 오리지널 금융투자업 시장과는 분명히 구별짓는 시장으로 별도로 정의를 하고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장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스스로 육성을 하고 진흥시켜서 한번 독자적인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각 주체들이 노력을 해봐라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 유럽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작년에 그 EU에서 채택되어서 이제 발효가 된 미카 법령에 의하면 암호자산을 규율하는 시장과 금융상품을 규율하는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단지 암호자산 중에서도 금융상품 시장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달리 말하면 증권형 토큰이죠. 네. 이건 토큰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단 암호자산 독자의 시장 영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또 부수적으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같은, 또는 뭐 선불전자 지급수단과 같은 이런 결제수단이나 그런 그 어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큰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화폐를 규율하는 영역이 규율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어떤 그 학회나 포럼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은 증권거래법과 그 뒤에서 말씀드린 상품거래법으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 그 규율의 수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말 말 그대로 본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증권거래와 관련된 규율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인데요. 어떤 형태나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증권의 형태면 무조건 증권 규제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권 규제를 적용받는다 함은 당사자 간의 어떤 투자 계약이나 이러한 형태가 증권이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 그 증권에 대한 발행 규제, 그리고 유통 규제, 공시 규제, 그리고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투자업자죠. 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를 갖추고,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감독에 대한 규율,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어, 시장에 대한 규율,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이러한 규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 것에서는 잠시 유보를 하고 가상자산 고유의 영역을 보장하는 법률을 마련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입법부에 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가상자산 고유의 영역을 보장하는 법안들도 많이 제출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시키는 그런 규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해랑 사건들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최근 제재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사례를 열거한 것인데요. 보다 중요한 사례들은 다른 포럼이나 어, 그 세미나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관련 그 제재 사례들은 SEC에서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을 증권성 판단을 통해서 규율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태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까지도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자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히 알고 있죠. 미국에서는 아까 설명은 정확히 드리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의한 MSB 라이선스라는 것을 취득하면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영업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루는 토큰이나 계약들이 투자계약이나 증권에 해당함으로써 결국은 이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미국은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 명령이라든지 라이선스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고요.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그리고 미등록 그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직관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업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거나, 또는 미국 고객을 우리 거래소 또는 우리 사업자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최근에 바이낸스도 미국인에게 영업을 했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네. 이런 전반적인 규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은 직접적인 처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소송도 여러 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상품이나 계약들도 남아 있지만 여전히 SEC가 이걸 증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입니다. 분명히 법의 형식과 적용 범위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아예 그 영미법에
유럽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유럽 특히 독일로부터 시작된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내용을 갖게 되면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는 그 접근 방식만큼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토큰이나 어떤 가상자산이 이거는 증권에 해당하고 이건 파생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등록하고 해야 된다.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 발행 규제 준수해야 된다. 유통 규제 준수해야 된다라는 식의 적극적인 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존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다루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금융투자업을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에서 좀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영역도 있지만 허용해 주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규제하고 금지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금융투자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럽과 미국과 한국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 측면에서도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용자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두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 하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제 측면이 있습니다. 즉 KYC 요구를 받았을 때 이행을 해야 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이해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본인의 자금 출처라든지 직장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당하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가상자산 거래가 왜 내가 이러한 실명 거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현재 가상자산 사업에 있어서 실명 확인을 포함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솔리드하게 우리가 여기에 규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걸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규제 환경 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전혀 가상자산 네,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는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가상자산을 이렇게 넣어서 어떤 펀드에 넣고 싶다. 또는 이걸 일임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에 대한 투자 자문을 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더라도 현재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전문 투자가들은 사실 금융투자 그 환경에서는 자본시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사업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사업자가 그 상품을 만들면 그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에게는 그러한 환경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되게 변칙적인 게 자본시장법상의 접근을 우리가 허용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통용되는 이용자 보호 규제, 그러니까 고객들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규제만큼은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아직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에 속한다거나 아니라거나 뭐 A인지 B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특성상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 현금을 투입해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굉장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만큼은 그거 하나만큼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나온 규제가 이제 이용자 보호법인데요. 요게 적용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유럽은 가상자산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고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꽤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단 가상자산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사기 전반적으로 사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그러한 낌새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꽤 많은 토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판단은 잘 하지 않는 반면에 자본시장의 영역으로도 잘 끌어들이지 않고 아마도 토큰 증권을 포함한 그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그와는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또 서둘러 마련했다는 점이 이 그 규제에 대한 특성을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견은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발표 자료에 최종적으로 넣을 문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간단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이제 디파이를 그럼 과연 이 그 세 국가가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관점에서 디파이의 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는데요. 디파이는 앞선 발표자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영역이고 그,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용자로서 적어도 저보다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디파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과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낮은데요. 그래도 선행 연구자분들께서 분석한 것들과 그리고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한 디파이의 특성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는 첫 번째로 그 중앙화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개방형 프로토콜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코드화되어 나타나는 어, 특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어떤 중간 기관이 필요하지 않고 이행을 위해서도 어떤 행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뭐 동등한 접근 권한, 그다음에 뭐 투명성과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수탁자라든지 뭐 청산업자라든지 에스코로와 같은 주체들을 어, 간접적으로 거쳐서 운영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모든 거래를 완수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의 디파이는 사실 그 솔직히 말하면 금융투자 상품과 아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전 발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누누이 여러 번 발표되었던 발표자분들께서 인용하셨던 그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앞에 나온 그 이분의 논문에서 이제 처음 그려진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프로토콜 레이어에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교환이라든지 랜딩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생 상품,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계약의 체결 형태가 스마트 컨트랙트이고 고객을 모객하는 방식, 입금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융 상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상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디파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융투자 규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여기에도 상품이 있고 이 상품에 따라 이 상품이 제조되고 판매, 뭐 제조와 판매라는 말이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요. 그냥 저한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제조되고 판매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의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급격한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고 자기 자산을 입금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책임의 원리라든지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투자 상품과 그리고 디파이의 운영에 있어서는 금융투자 업에 대한 그런 그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단지 여기서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규제를 적용시킬 만한 사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적용 정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누구한테 이 규제를 적용하고, 누구한테 발행 규제, 공시 규제, 유통 규제를 적용하고, 누가 이걸 어겼을 때 제재를 하고 이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조금 어렵게 하는 어,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디파이 자체가 금융투자 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얼마나 유사한지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C파이가,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업자가 이러한 디파이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금융규제 적용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요. 이거는 제가 소속된 업라이즈 헤이비트 서비스에서 2022년도에 베타 서비스로 제공을 했었던 디파이 대행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팬케이크 스왑 투자를 사업자인 헤이비트가 대행하는 것인데요. 뭐 기존 서비스 중에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서비스라든지 뭐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디파이 대행을 정례화된 서비스로 제공한 사업자가 별로 없었고, 저희가 한번 22년도에 이거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거래를 개관하자면 그 팬케이크 스왑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러한 프로세스의 앞과 뒷단에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이러한 디파이에서 뭐 스왑을 하고 예치를 하고 재예치를 하고, 특히나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업자가 대행해 주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요. 이 서비스를 가지고 그 디파이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C파이 사업자는 바스프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일까요? 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C파이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시키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한 투자 의사결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바스프 신고가 필요한 C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파이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율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본시장법에 그러니까 현재 그 금융투자업에 소속이 되시거나, 즉 증권회사나 뭐 운용사나 이런 곳에 소속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투자 자문 내지 투자 일임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집합투자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자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디파이를 돌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집합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용 형태가 디파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 자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파이라는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이건 반드시 아마 자본시장법상 이
디파이를 제공하는 증권에 대한 발행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투자 업자만이 이 서비스를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가상자산이 그 자본시장법에 포섭되는 그 순간 이 디파이 대행 서비스는 바로 그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파이 자체만 보면 어떨까요? 이게 아까 디파이가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의 금융투자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파이를 대행하는 서비스는 금융투자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이 디파이 자체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 이 디파이 서비스는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팬케이크 서비스는 아마도 그 전형적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은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 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 서비스의 흐름만 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뒷장표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뒤를 넘어가 볼게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장표를 마련하진 않았나 보네요, 제가. 네. 즉, 이 디파이 서비스도 그 디파이의 내재적인 서비스 자체도 첫 번째, 그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를 받고 투자를 유치하고, 두 번째로 공동 사업을 전개하고, 즉 이 유동성 풀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규칙 하에서 자신의 투자금이 운용되는 이러한 공동 사업을 전개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유동성 풀의 그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LP 토큰을 발행받는다든지 해서 보상을 받는 이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보상받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계약 형태로 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계약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는 아무래도 운용 형태 자체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의 규율 범위에 대해서 각국의 태도를 좀 정확하게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된 목적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의 현 주소를 밝히는 것에 있으니까 이 장표와 이 다음 장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이유에서는 가상자산의 고유 영역을 잘 존치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겠다라는 태도가 입법에 드러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보다도 더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카 서문의 22조에 보게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미카의 적용 범위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말로 해당 서비스가 디파이 탈중앙화된 서비스라는, 즉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완료가 되는 완전한 형태의 디파이라면 미카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금세탁 방지 규제라든지 사업자 인허가라든지 또 유통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항상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자유로운 영역인 것을 디파이에 대해서만큼은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디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을지 지금 와서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27년 6월 30일까지는 디파이에 대한 규율을 포함한 명확한 입법안을 새로
위원회가, 그러니까 미카를 제정한 이후의 위원회가 마련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을 해놨고, 디파이 시장에 대한 위원회의 그 유권 권위 있는 검토는 24년 12월 30일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파이에 대해서 미래에는 반드시 규제를 할 것이고, 디파이를 금융상품으로 포섭을 할지, 디파이의 형태에 따라서 뭐 제3의 영역으로 할지, 아니면 디파이의 특성에 맞게 어떤 행위 규제를 할지, 사업자 규제를 할지, 어떤 라이선스 단위를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판단을 할 것이고, 디파이에 대해서 전혀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천명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앞서서 매우 적극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파이라는 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 입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4년 2월 6일이니까 뭐 한 달 조금 전이겠네요. 어, 미국 증권거래법상의 딜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딜러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중개업과 유사합니다. 이 투자 중개업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래소와 그리고 증권사들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딜러는 금융투자업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 업이거든요. 딜러의 정의는 투자 증권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나 이런 증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딜러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그 디파이 운영 주체도 증권거부에 따라서는 딜러로 등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제 해석된다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에서도 발표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디파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러한 딜러 개념을 확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한 부분은 뭐냐면 어, 통상적인 영업의 일부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한다면 증권거래법상 그 딜러로 등록하고 업을 영위하라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예. 여기에 이제 디파이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이유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겠지만 아마도 디파이 운영 주체가 디파이 프로토콜을 초기에 개발하고 그것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때로는 유지 보수를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점검한다거나 해킹에 대응한다거나 어떤 약간 이런 개발과 보안과 관련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뭔가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중개하는 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이용자의 투자 행위에 관여를 하고, 부수적으로 이용자가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받아가는 그런 룰을 수정을 한다든지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특정한 시장 방향성을 반영하게끔 룰을 세팅한다든지, 그로써 이용자들의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딜러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바로 디파이 사업자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팬케이크 수업을 예시로 들었듯이 이 유동성 풀 안에서 유통되는 토큰들과 발행되는 토큰들이 증권성을 갖게 된다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주체들은 바로 투자 중개업자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증권 거래법에 따라서 등록하고 업을 영위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디파이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뭐 태생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우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전망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파이의 특성이 다분히 금융투자 상품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용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좀 모호하다고 해서 이러한 촘촘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에 대한 태도를 일부러 조금 한 몇 년 전에 그 시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리게 되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SEC의 커미셔너가 디파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뭐 비슷한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함부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각을 조금 다소 경계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금융상품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네, 그냥 뭐 요약하자면 미국과 EU는 뭐 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한국도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금융투자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지도 않고 배제하지도 않고 그 단지 그냥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일단은 제쳐놓고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 상품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는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직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특별히 디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규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연구도 사실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본 발표를 위해서 사실 논문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논의가 있으면 충분히 담아서 잘 요약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규율을 하기 시작했을 때 법이 작동하는 환경과 메커니즘이 어,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접근 방식으로 어, 접근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명분도 있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고 디파이에 투자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 액수도 많을 것이고요. 제가 오늘 통계까지 가져오지 못했지만요. 그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 특히나 금융 취약계층,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한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C파이에도 투자하고 D파이에도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른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규제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디파이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점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좀 제 사견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발표 자리에 뭐 글로서 적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뭐 그림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뭐 채팅으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거래 모니터링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 모니터링 툴은 뭐냐면 자금 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정말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는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생성하고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툴인데요. 그 툴에서 출금을 신청한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출금 지갑에 대해서 이 주소로 출금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저희가 이 주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떤 나라의 국민인데, 그, 뭐, 보이지 않는 게 맞겠죠. 이 실데이터가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요. 네, 그냥 그 마스킹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매우 많은 주소들로부터 매우 많은 횟수의 그 소액 거래를 통해서 이 주소로 자산을 모으고, 이 주소에서 모은 자산은 다시 무수히 많은 지갑으로 분산돼서 최종적으로 기가 막히게 어느 한 지갑으로 모이게 되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 AML 어, 모니터링 상으로는 위험한 거래라고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서 거래를 차단하든지 이 사람에게 거래 목적을 소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적으로 이건 분명한 자금 세탁 행위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금 세탁 행위라고 할게요. 이 자금 세탁 행위에 제공되는 이 지갑들과 이 출처들의 상당수가 디파이입니다. 왜 디파이일까요? 디파이 풀이나 디파이에서 비롯된 지갑에서 이러한 자산들이 이동을 할 때는 어,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KYC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 행위로 실제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 디파이의 투자 행위 자체가 위험해서 뭐 규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러그풀이라든지 당연히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다른 관점으로는 현실적으로 자금 세탁에 이용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정도는 적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디파이만 별도로 그 규제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거나 하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비즈를 좀 갖고 있고요. 디파이가 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디파이의 그 사업에 대한 구축을 하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해서 디파이 사업자들을 규율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규율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디파이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 어, 이용자와 사업자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규율하는 그러한 논의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해드림으로써 많이 유익한 관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로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